안녕하세요. 자, 우리 2022년 국가직 국어 팽작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날 시행되었죠. 전체 출제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특이한 것이 2편에서 정책론에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정책론에서 보통 국가직은 정책론에서 많이 출제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6문제까지 출제된 것은 많이 출제된 거죠. 1편은 3문제였고 3편은 좀 적게 출제돼서 2개밖에 2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인사행정이 많이 출제된 편이고 재무행정은 반대로 좀 적습니다. 적어요. 특히 재무행정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6편에서는 하나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죠? 우리 BSC니 뭐 TQM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에 있는 지방행정도 파트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항상 국가직에서 출제될 수 있다고 열심히 하라 그랬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은 이런데 문제 수준을 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 우리 뭐 쉬면서 느꼈겠지만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것들 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그지 출제되어서 그렇게 뭐 크게 정답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찾아본다면 그 표 바로 밑에 2번째 줄에 중간에 6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문제 그리고 9번에 예산의 종류 문제가 조금 정답 고르는데 뭐 고민을 했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뭐 그것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어떤 문제는 너무 쉬워서 그지 이런 문제를 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변별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 몇 개 보였었죠. 자,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1번 직업공무원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 자, 직업공무원제 핵심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을 평생 직업으로 삼도록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평생을 즉 전생애를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 바로 직업공무원제입니다. 이런 거라서 자 뭐가 필요하죠? 신분보장이 특히나 강력한 신분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나 제도 중에서 신분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바로 뭐가 되죠? 직업공무원 확립 방안이 되는데 그 중에 꼭 기억할 것 3가지가 있었죠.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꼭 기억할 것 3가지 이런 거죠. 폐쇄형의 충원이 필요하고 개방형 말고 폐쇄형 그리고 일반 행정화주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리고 공직분리방식 특히 계급제입니다. 계급제적 공직분리죠.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신분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거 알고 이제 문제를 보면 이렇죠. 자,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바로 틀렸습니다. 틀렸죠. 다른 것도 먼저 볼까요? 자, 능력 발전에 기회를 부여하자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필요하죠. 폐쇄형의 적응 방식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개방형을 통해서 누가 중간에 자꾸 들어오면 오래 근무하기 힘들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랫도록 근무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폐쇄형의 적응 방식이 필요하다. 맞죠? 그리고 신분 보장이 필요하죠. 당연히 직업공무원제 되려고 그러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 1번에 있는 직무급 중심 보수 체계는 어디서 강조하는 거? 직위분류제에서 강조하는 거죠. 직위분류제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직무를 세분화해서 직무의 가치에 맞는 따르는 보수를 주는 것이 직무급이죠. 오래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오래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생활급이나 아니면 연공급 같은 게 필요하죠. 보수로 말하면 거죠. 그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자 오래 근무해야 되니까 직무의 가치가 아니라 생활이 되도록 생활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근무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연공급 같은 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2번은 뭐 진짜 기본 중에 기본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2편 정책론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죠. 정책의 유형. 자, 정책 유형 중에서 정책 목표에서 이거 일반 국민들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자, 자원을 부담시켜서 가져가는 거 뭐죠? 추출 정책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뭐 돈을 가져가거나 사람을 데려가거나 땅을 가져가거나 이렇게 가져가는 거. 정부에서 국민들로부터 뭘 가져가는 거 추출 정책입니다. 법안에서 가져간다 그런 뜻이죠. 뭐 너무 쉽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직위분류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역시 기본 개념에 관한 그런 문제죠. 직위분류 직무를 세분화하는데 세분화했을 때 그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죠. 직위, 직급, 뭐 직류, 직렬, 직군, 등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구분하라 그랬죠. 열심히 했는데 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자료가 이렇게 표에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죠. 우리 수업할 때마다 매번 그림 그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죠. 자,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랬을 때 종류부터 먼저 나눕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죠. 수직적으로. 그런 다음에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합니다. 수평적으로 이렇게 수직적, 수평적 자세히 나누는 것이 특징이죠. 직위분류제.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 구성 요소나 용어가 있죠. 그랬을 때 먼저 직위는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해야 될 일, 가장 기초적 단위가 되죠. 따라서 하나의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직위죠. 그 다음에 직급은 종류와 곤란도와 책임도와 유사한 일들을 모아놓은 거죠. 이 그림에서 한 칸이 각각 직급입니다. 하나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여기 종류와 곤란도와 책임도 유사한 일들 모아놓은 거 이거 묶어서 직급이란다. 직급. 그렇죠. 그 다음에 직렬은 종류는 비슷한데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일들의 모임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한 줄 묶어놓은 거 직렬 이렇죠. 그래, 직렬 안에서 보다 유사한 일들끼리 세분화한 거 이렇게 자세히 나눈 거 직렬 안에서 이거 뭐라 그런다? 직류를 한다. 직렬을 좀 더 세분화한 거 유사한 일들끼리 직류. 반대로 그 직렬을 몇 개 크게 묶은 거 직군이죠. 직군 가장 보이면 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등급은 종류는 다른데 곤란도 책임들이 유사한 일들을 모아놓은 거죠. 옆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자, 등급입니다. 자, 이거 알고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면 직위분류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해야 될 일, 직위 맞습니다. 2번 직급은 직무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나 책임도가 서로 다른 구분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틀렸죠. 자, 직급은 종류와 곤란도와 책임도 다 유사한 거죠. 종류는 유사한데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르면 그걸 뭐죠? 그거는 직급이 아니고 직렬이죠. 직렬. 그렇잖아요. 직렬. 2번 틀렸습니다. 3번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보다 동일한 직무의 구분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직류. 4번 직무 등급은 직무 곤란도나 책임도가 유사해서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구분을 말한다. 종류는 다르지만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명확히 하려고 그러면 여기 종류는 다르지만 그 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지? 그래도 정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윌슨은 교재정치 모형은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명칭이 부여쳐져 있는데 그 명칭에 관해서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 문제 보기 전에 자료를 보면요. 이거 교재를 했을 때 감정적인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가 분산되는가에 따라서 4가지 정치 유형을 제시했죠. 윌슨, 저희 교 윌슨이. 자, 비용 편익 그랬을 때 꼭 현금 돈만 말하는 게 아니죠. 불편하고 안 좋은 건 다 비용이고요. 반대로 이득되는 건 다 편익입니다. 그것이 집중되는가 분산되는 것 다 나눴습니다. 집중된다는 말은 소수에게 돌아간다는 말이고 분산된다는 말은 다수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자, 이렇게 비용도 집중되고 편익도 집중되면 뭐라 부른다? 이익집단 정치라 부른다. 그 반대의 경우가 오른쪽 밑에 칸에 다수의 정치죠.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죠. 비용도 분산되어 있고 편익도 분산되어 있는 거. 다수 정치, 다른 말로 대중의 정치입니다. 특히 왼쪽 밑에 거 꼭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고객의 정치. 자, 비용은 분산되어 있고 편익은 집중된 경우죠.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오른쪽 위에 칸에 운동가의 정치 또는 기업가적 정치입니다. 운동가의 정치라고 부르는데 기업가적 정치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박스 안에 정부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비용이 분산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되어 있다. 즉 편익이 집중됐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수 집단들은 정치 조직화에서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즉 지대추구 행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비용 분산, 편익 집중, 바로 2번 고객의 정치죠. 이렇게 그죠? 풀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뭐 동기부여 이런 들이 많은데요. 그냥 종류 구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종류 구분이. 자, 동기부여 이런 들은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자, 무엇이 동기를 반하는가? 무엇을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용 이론이죠. 내용 이론. 여기는 욕구 이론들이 대부분이다. 욕구 이론들이 많죠. 한편 욕구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가 부여되는지 연구한 과정이론이 있습니다. 과정이론. 여기는 기대에 관한 것들이 많죠. 욕구가 아니라 기대 이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딱 나누어지죠. 내용이론 그리고 과정이론. 그 해설 자료에 보시면 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에 왼쪽에 내용이론, 오른쪽에 과정이론. 물론 그 이론들 다 공부하고 나서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단순히 그냥 기억할 때는, 구분할 때는 오른쪽에 그 잘 기억하면 좋겠다 그랬죠. 몇 개 안 되니까. 과정이론. 자, 기대, 형평, 목표, 학습, 이걸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대, 형평, 목표, 학습. 물론 기대 이론은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보름의 기대 이론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렇죠. 그랬을 때 과정 이론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습니다. 과정에 해당되는 거. 그랬을 때 기억, 보름의 기대 이론 맞습니다. 아담스의 형평성 또는 공정성 이론 맞습니다. 과정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맞습니다. 다 과정 이론이죠. 자, 리얼 엘더프의 ERG 이론은 욕구의 내용을 밝히는 거죠. 욕구, 생존 욕구 또는 존재 욕구, 관계 욕구, 그리고 성장 욕구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내용 이론이죠. 틀렸습니다. 맥거리가 X론 Y론 역시 내용 이론이죠. 이렇습니다.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억, 니은, 티귿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 6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6번은 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열심히 해서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출제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일단 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 여기까지 같이 행정기관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까요? 같은 게 아니다. 그지? 시험 치고 나니까 이게 똑같은 건지 자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에 있지만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 근데 이런 거 세무서, 우체국 뭐 이런 거, 지방병무청, 지방국세청 이런 거 국가에서 각 부처별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방에 설치한 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단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치단체 있죠. 보통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있습니다. 이 보통자치단체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느 자치단체와 손잡고 뭔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조합 같은 걸 만들고 그게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거 특별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그 법 조문에 보면요, 이런 거죠. 자, 지방자치법 제 199조 특별자치단체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 그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 이거를 구성자치단체를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상호협의에 따라 뭐 규약을 정해서 규약 정하고 구성자치단체 지방의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그렇죠.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뭐가 있어요? 법인격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즉 법인격이 있습니다. 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법인격이 없지만, 그죠? 법인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자치단체니까 제204조에 의회 조직이 있는데, 의회가 있는데, 자,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자치단체 의회 의원들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합니다. 예컨대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특별자치단체 구성했다 그러면 부산시 의회 의원들하고 김해시 의회 의원들이 뭐 그 의원으로 된다, 그죠? 의회를 구성한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자, 의회 의원도 그렇고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겸직이 안 되죠. 겸직이 안 되는데 이건 어차피 그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자, 지방의회 의원들은 겸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특별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겸직할 수 있습니다. 따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죠. 자치단체장 (205조)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선출하는데 이항 구정자치단체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겸할 수 있다. 즉 겸직할 수 있다. 예컨대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었을 때 부산시장이 그 특별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직원들은 특별자치단체 의회 및 집행기관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하고 구성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악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에 그 개념이 나와 있죠.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바로 이거죠. 2번처럼 보통의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기관을 가진다. 맞습니다. 보통 시도, 시군구 이런 것처럼 자, 이것도 특별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있다. 맞습니다. 3번 특별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자치단체 의원들을 구성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구성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서 특별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겸임 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자치단체장을 겸할 수 있다. 그렇죠.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7번 우리 여러 번 다뤘던 문제죠. 나카무라 스모르도의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관계에 따른 정책 집행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자, 나카무라 스모르도는 이렇게 나누었죠. 결정자 집행자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5가지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고전적 기술 관료형, 지시적 위임가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그리고 관료 기업가형 5가지를 얘기했죠. 이렇게 나아가면서 점점 집행자의 재량권이 커집니다. 그렇죠. 자, 얼마나 커지는지 OX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봤을 때 목표, 자, 상위 목표인 추상적 목표가 있고 하위 목표인 구체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도 상위 수단인 행정적 수단이 있고 하위 수단인 기술적 수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랬을 때 먼저 고전적 기술 관료형은 기본적으로 결정자가 다 정해줍니다. 다만 가장 사소한 기술적 수단에 대해서는 집행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권한을 줬습니다. 지시적 위임가형은 목표는 다 정했죠. 구체적 목표까지 결정자가. 그렇지만 수단은 행정적 수단에 대해서까지 집행자한테 재량권을 부여한 거. 그렇죠. 그리고 협상자형은 협상이니까 협상 결과에 따라 이렇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재량적 실험가형은 추상적 목표만 결정자가 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집행자한테 맡긴 거.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까지. 그렇죠. 그리고 관리적 기업가형은 다 정하죠. 집행자가. 추상적 목표까지도 집행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고지, 협재관, 그거 알고 본다면 자, 1번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그렇죠. 집행자들은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자, 기술적 수단에 대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죠. 집행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2번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를 위해서 목표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맞습니다. 고지, 협재관, 재량적 실험가형은 추상적 목표만 결정자가 중요하죠. 나머지는 다 집행자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관리적 기업가형은 다 집행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에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 결정자는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그렇죠. 4번 지시적 위임가형은 자, 두 번째 있는 거죠. 고지, 협재관 중 지 두 번째 있습니다. 지시적 위임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자, 목표는 추상적 목표를 정해주고 구체적 목표를 정해주는 거 맞죠? 근데 수단은 아닌데 사실은. 그지? 벌써 여기서 틀렸고요. 구체적 목표까지만 정해주는 거지. 지식 위임가형에서는. 그리고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서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자,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하지는 않습니다. 정책 집행자와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집행자와 집행자가 협상합니다. 정책 집행자와 협상합니다. 집행자들끼리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협상은 3가지 경우에 다 나오는데요. 지시적 위임가형에서는 집행자와 집행자가 협상을 하고 협상자형에서는 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모두 협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적 기업가형에서는 자, 결정자 집행자가 가장 사소한 수단에 대해서 협상하는 거,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목표관리 즉 MBO입니다. MBO는 목표관리인데 중요한 것이 그 목표를 일방적으로 위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정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참에서 공동 목표를 정하고 공동 목표. 이걸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중간 목표를 도출하고 더 구체화시켜서 하위 목표 도출하고 그리고 개별 목표를 정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목표는 구체적이고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계량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양적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게 특징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목표 정해놓고 그 목표 달성하기 노력하고 달성도에 따라서 달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뭐 상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는데 기업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그렇죠? 중요하죠. 참여를 통해서 목표 정한다. 맞습니다. 중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다 강조한다. 틀렸습니다. 특징이자 문제점, 단기 목표를 더 중시한다는 거지. 그지? 바뀌었습니다. 매년 평가에서 뭐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D가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 맞습니다. 그렇죠? 목표를 딱 정해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목표가 자꾸 바뀌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리얼 개별 구성원들의 직무 수행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틀렸습니다. 틀렸죠? 정성적, 주관적 틀렸습니다. 양적인 목표를 강조하죠. 잠깐 그 자료에 보면 박스 자료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 자료에 보시면 가로 3번에 있습니다. 가로 3번 이런 식이죠. 가로 3번에 계량 가능한 단기 목표를 강조한다. 뭐가 아니지? 추상적, 질적, 가치적, 거시적 목표가 아닌, 고울이 아닌, 중요하죠. 미시적, 결과적, 계량적, 양적입니다. 정량적이죠. 단기적 얘기 또 나오죠. 가시적 목표를 중시합니다. 그렇죠. 정성적 목표는 질적인 목표인데, 질적 목표가 아니죠. 양적 목표입니다. 정량적 목표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기억 D것이 맞네요. 기억 D가 맞으니까 정답은 뭐 2번입니다. 그 다음 9번 문제는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만. 자, 통일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가는 걸 했는데 일단 예산 종류 구분해서 이거 아시죠?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을 때 세 가지 있었죠.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 경정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의 예산, 당초 예산, 바로 본예산이죠. 본예산. 그런데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기 전에 뭔가 고칠 필요가 있다. 바꿔야 되겠다. 그럴 때 바꾸는 게 뭐죠? 요거 완전하게 성립하기 전에 뭐 고치는 거 수정예산이죠. 수정예산. 그렇잖아요. 때로는 본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고칠 수도 있죠. 나중에 고치는 거 추가 경정 예산이라 그럽니다. 아시죠? 추경 예산. 그래 순서대로 따져보면 뭐 이런 순서입니다. 자, 수정 예산. 본 예산 성립하기 전에 고치는 거 본 예산. 이게 성립하고 나서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거 추경 예산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말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했었죠. 수정 예산은 본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고치는 거고 이전에. 추경 예산은 뭐 이후에 고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뭐 본예산, 수정예산,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순서대로 물어봤으니까 3번. 그 다음에 10번
가나다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라는 것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이 설명이 무슨 이론에 관한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순서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매번 이론할 때마다 했던 거 있죠. 이론들이 각각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행정이론 전개 과정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과학적 관리론,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행정관리설 이런 거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공식 구조 중시했고 경제적 욕구 강조했던 거. 두 번째 인간관계론, 비공식 집단 강조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욕구 강조했던 거. 자, 이렇게 싸우니까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둘 다 중요한 거니까 같이 종합해서 어떻게 하자? 과학적으로 연구하자는 행태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특히 행태론이 행정한 과학과 시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죠. 행태론 꼭 기억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조직 내부 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뭐다? 폐쇄적 이론들이었다. 폐쇄적 이론. 그러니까 자, 바깥에 있는 환경도 봐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것이 생태론이 있습니다. 아시죠? 생태론. 자, 생태론에서 환경을 강조하니까 맞다, 우리가 환경을 빠뜨리고 있었네. 그걸 포함시켜서 어떻게 하자? 종합적으로 연구하자. 체제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과거에.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특히 환경을 중시하는 거, 생태론, 체제론입니다. 이 생태론, 체제론에서 환경을 중시하니까 자, 생각해 보니까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행정도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는 비교 행정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죠. 그래서 비교 연구해 봤더니 미국처럼 발전한 나라도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발전하지 못한 나라도 많더라. 그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을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발전 행정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미국 자체 내는 문제가 없는가 돌아보니까 미국 자체 내는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것이 신행정론이죠. 특히 신행정론이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라서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좀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문제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행태론을 비교하는 거라서 이게 접근 방법이나 연구 방법에서 후기 행태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후기 행태주의. 그렇죠. 그리고 신행정론에서 이어지는 내용 또는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죠. 현상학, 그리고 공공선택론, 그리고 신제도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행정론이 현실의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나온 거라서 정부가 커지죠. 그 커지는 정부에 대해서 너무 커지면 안 된다. 줄여야 된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신공공관리론, 즉 NPM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특히 따로 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이죠. 영어로 NPM. 이와 유사한 시기에 1980년대인데 유사한 시기에 거버넌스라는 말이 나와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걸 약간 수정 보완하는 유거버넌스 개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거버넌스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신공공 서비스론이 있죠. NPS. 이게 최근에 관심이 점점 높아져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것도 그래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출제될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 네 가지 골라라 보아라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죠. 행태론, 신행정론, 그리고 NPM, NPS. 그리고 그 뒤에 몇 가지 더 이론이 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주로 시험에 나오죠. 이 이론들이 각각 내용도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순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참고해서 생각하면서 보면, 자, 박스 안에 각각 먼저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 입장이 있다고 본다. 자, 네트워크 얘기 나오면 거버넌스는 이제 뉴거버넌스죠. 자, 가는 뉴거버넌스. 1990년대. 그 다음에
미국 행정은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뭐 공공선택론. 한 1970년대. 그 다음에 정치는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고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 활동으로서 정치, 행정 차이를 분명했다. 정치, 행정 차이 바로 정치, 행정 이원론이죠. 이원론 또는 뭐 행정관리설, 행정관리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행정 성립 초기죠. 뭐 처음에 1880에서 1930년대 정도까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라 왈도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 성립을 시도했다. 새로운 행정은 바로 실행정론이죠.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걸쳐서 그렇죠. 그러면 뭐 다 정책 이원론,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가입니다. 이 순서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재무행정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죠. 11번. 예산 집행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집행에서 신축성 유지 방안이 있고 그리고 통제 방안이 있죠. 통제 방안. 신축성은 연도를 넘겨 쓰거나 목적 이외에 옮겨 쓰거나 그리고 금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하는 거죠. 처음에 정해진 것보다. 그와 관련되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대표적인 뭐 통제 방안이죠. 통제. 배정해 준 만큼 그리고 재배정해 준 만큼 쓰라는 거죠.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 방안입니다. 그렇죠. 계속비 연도를 넘겨 쓰는 거 신축성. 수입 대체 경비 초과 수입을 초과 지출하는 거 신축성. 예산 이체 조직 밖에서 예산 옮겨주는 거 옮기는 거 신축성. 이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저 세부 내용을 얼마든지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계속 문제를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행정안 공부한 보람이 있다. 왜? 공부했던 게 그대로 나오니까 시험에. 엉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지? 다 책에서 공부했고 또 얘기 들었던 거 문제 풀어봤던 문제가 다 나오니까 그대로. 그래서 뭐 국까지 잘 친 사람은 뭐 다행이고요. 조금 성적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서 지방직 뭐 다 맞추면 됩니다. 행정은 또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행정을 내는 사람들은 출제위원들은 좀 양심이 바른 사람들 같다, 그지?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 뭐 저 논문 기퉁에서 얼마나 거 있는 거 끄집어서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책을 봐도 다 나와 있고 수업 시간에 특히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물론 이제 뭐 다 100점 맞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까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과목 막 하다가 넘어오면 또 막 정신이 없어서 틀리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걸 왜 틀렸지 그런 것도 많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 자체만 놓고 보면 아주 쉽게 출제된 겁니다. 이번에 아주 쉽게. 그죠? (12번) 자, 정부 간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1번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 국가를 지향했다. 야경이 뭐예요? 야경.
밤에 순찰 도는 겁니다.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순찰 도는 정도만 해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걸 하지 말고. 최소한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라고 봤습니다. 19세기 때 바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2번 대공황 이후에 케인저주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큰 정부가 강조했다. 그렇죠? 사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 정부가 적극 정부를 하자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3번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등은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로 연결이 되고 그 신자유주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NPM, 신공공관리론. 시장 원리 따르고 시장 넘겨주거나 시장 기법 도입하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4번 하이에커는 우리 시험 문제풀이 수업할 때 몇 번 적었었죠. 그죠? 물론 이런 말도 했었지만 하이에커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 실패를 비판하면서 큰 정부를 강조했다. 틀렸습니다. 자, 노예의 길에서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하이에커 이렇게 해서 좀 적어 놓을까요?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이에커. 자, 신자유주의자,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입니다. 다시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수주의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 보수주의, 진보주의 그거 수업할 때 항상 오른쪽에 적었었죠. 아담 스미스와 함께 적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국가 기획을 반대했습니다. 국가의 기획이 많으면 국민들이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는 거지. 바로 저 문제 보기에 나와 있는 노예로의 길,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의 기획이 많으면 뭐 노예로 가는 거다. 노예로. 계획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 작은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하이에커 기억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자, 공무원 신분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1번 직권 면제가 말 그대로 직권으로 면제시키는 거죠.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겁니다. 법률상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죠? 징계는 다 두 글자로 되어 있죠. 견책부터 파면까지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직권 면제는 징계처럼 보이지만 사유도 다르고 징계가 아니라 그랬죠. 맞습니다. 이번 정직은 징계 중에 하나죠. 정직은 직을 정지시키는 건데 징계처분 일종으로서 맞습니다.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틀렸습니다. 아시죠? 직을 정지시키는 일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돈을 안 줍니다.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처분이죠. 정직. 2번 틀렸습니다. 3번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휴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청원 휴직이 있고 직권 휴직이 있습니다. 청원 휴직은 휴직시켜 달라고 요구해서 요청해서 뭐 들어주는 것이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직권 휴직은 뭔가 사유가 있을 때 뭐 휴직시켜야 되는 거지. 몸이 아주 안 좋거나 아니면 뭐 군대 가거나 뭐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거지. 맞습니다. 이거 직권 휴직 맞습니다. 4번 임용권자는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 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 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 면직을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 주고 2달, 석 달 시간 주고 공부하라 그랬는데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자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4번에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 이론이 있죠. 일선 관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인데 일선 관료는 저 하위직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하위직 공무원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기 쉽다고 일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선 관료들이 상당한 전문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일선 관료제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선
관료들이 처한 업무 환경이 있죠. 업무 환경이 아주 뭐 불리합니다. 그랬을 때 1번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하기 힘들고 업무도가 지연되기도 하고, 일선 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고, 그죠? 막 와서 욕하고 막 그럽니다. 대들기도 막 그럽니다. 심지어 막 칼을 꺼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헷갈리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 대상 집단 틀렸습니다. 복잡하고 정형화된 틀렸죠. 뭐 불확실한 또는 비정형화된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 미리 다 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지? 재량권이 생기죠. 재량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 15번에 의사결정 모형, 이 정책 결정 모형, 의사결정 모형은 반드시 한 문제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역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 설명은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1번 최종 모형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최종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정책 결정자의 합리성뿐만 아니고 직관, 판단, 통찰 같은 초합리성도 아울러 고려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도로의 최종 모형이죠. 맞습니다. 이번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 조직과 같이 조직 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쓰레기통 모형 그대로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점정 모형은 실제 정책 결정이 점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책을 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현실에서 점정주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다는 거죠. 현실을 감안했을 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회사 모형은 조직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틀렸습니다. 갈등을 극복할 수 없고 자 미래의 불확실해서 장기적 기획할 수도 없습니다. 자 뒷페이지에 그 자료를 보면요. 자료 회사 모형의 특징 중 1번에 있죠. 불확실성을 회피하거나 통제합니다. 왜? 자, 조직 환경 유동적이고 대안이 가져올 결과는 불확실하다. 이렇기 때문에 뭐 가로속에 있는 것처럼 합리 모형에서처럼 미래 예측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중요하죠. 단기적 전략과 환경과의 타협에 의해서 불확실성을 뭐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렇죠. 단기적입니다.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회피한다. 장기적 전략 아니고 또 기획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자 공무원의 정책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정책 중립을 지키서 일해야 되는데 너무 강조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1번 역관주 폐해를 극복해서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책 중립을 지키면 맞죠. 2번 공무원은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맞습니다. 정책 중립에서 강조하는 거죠. 3번 공무원 정책 기본권을 강화해서 공적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뒤에 말은 맞는데 자 정책 중립을 지켜줌으로써 공적 계속성 제고할 수 있는 건 맞기는 맞는데 이거 틀렸죠. 공무원들 정책 기본권을 강화 아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정책 중립을 강조하면 공무원도 같은 국민이죠. 그죠?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정책 기본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정책 기본권 또는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공명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 17번 자 지방교부세 지방행정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지방교부세입니다. 네 가지가 있죠. 자료처럼 보면 1번 지역 간 재정적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 사이에 재정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의도로 도입한 것이 바로 지방교부세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가지가 있죠. 2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신청주를 원칙으로 하고 틀렸죠. 각 중앙관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신청주의 아니고 그리고 각 중앙관서 예산에 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지방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신청 없어도 주는 거죠. 신청 없어도 주는 겁니다. 물론 특별교부세는 신청이 있어야 되죠. 그 원칙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뭐 특히 보통교부세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청이 필요 없죠. 그리고 자, 교부세는 누가 주는데 각 중앙세가 아니라 행안부에 주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예산에 반영돼야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놔두면 그 내용은 바로 뭐 국고보조금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사시면 조금 다르다 그랬죠.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신청해서 받고 또 각 중앙관서 예산에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4번. 자,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전액을 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정답 3번. 자, 18번에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 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있습니다. 자, 정부 업무평가가 이렇게 나눠지죠.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장이 하는 게 있죠. 재평가 국무총리가 합니다.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합니다. 지금 이거 문제 나와 있는 건데,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자체평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있고, 합동평가,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함께하는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 평가는 외부평가 원칙이죠. 위에 두 가지는 자체평가가 우선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특정평가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틀렸습니다. 자,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죠. 공기업 같은 거 또는 준정부 기관 같은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표에도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표에. 공공기관 평가는 이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렇잖아요. 특정평가는 뭐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특정평가입니다. 이번 국무총리 소속 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국무총리 소속이고 또 위원장 2명이라는 거 잘 기억하라 그랬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맞습니다. 3번 자치단체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를 뭐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지방자치나 지방행정 총괄부처는 행안부니까 맞습니다. 4번 자체평가는 스스로 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평가하는 거다. 맞습니다. 자체평가. 그 다음에 19번. 이 세 가지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중앙정부 결산 보고서상에 재무제표로 옳은 거 있습니다. 자,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기억하라 그랬죠. 법 조문에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결산 보고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결산 개요, 세입, 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가 있는데 요 재무제표에 뭐 있다? 가나다 세 가지.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이렇게 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죠. 재정운영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표시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순자산 변동표는 말 그대로 순자산 변동 상황을 자,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습니다. 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0번에
마지막 20번. 전자정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 뭔가 물어봤습니다. 자,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해서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 바로 전자정보 추진의 기본 설계도가 되는 거. 뭐라 그랬죠? 정보기술 아키텍처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정보기술 아키텍처. 자, 이렇게 봤을 때 뭐 절반 이상이 거의 기본 개념에 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좀 국가직에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심할 수도 있는데요. 지방직에서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더 중요한 시험이 남았습니다. 자, 참고해서 다음 시험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특강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